텅 빈 찻잔 너머로 박선영은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싸늘한 11월의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적막한 거실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아들 현우와는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살갑던 며느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도 모니터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다. 가끔 오랜 친구 경이가 찾아와 적적함을 달래주곤 했지만 돌아서면 밀려드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언니, 프렌즈톡이라고 알아? 요즘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데 심심풀이로 한번 해봐. 재밌는 거 많아. 경희의 권유는 잊고 지냈던 작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다. 밤늦도록 서툰 손놀림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선영은 마침내 프렌즈톡에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올렸다. 며칠 뒤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친구 신청을 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다. 서재를 배경으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퍽 지적으로 보였다. 선영이 며칠 전 떨리는 마음으로 올렸던 서예 작품 사진 아래 그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젊었을 적 서예를 잠시 배웠던 터라 더욱 반갑네요. 선영의 마른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푸른 소나무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한 돌싱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은 듯도 했다. 그날부터 푸른 소나무, 이수혁이라는 남자와의 대화는 선영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선영 선생님 하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닫았다. 선영이 가끔 올리는 서예 작품이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감상에는 어김없이 깊은 공감과 칭찬이 뒤따랐다. 푸른 소나무. 선생님의 글씨에는 힘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공존하는군요. 마치 선생님의 삶을 닮은 듯합니다. 바찬이이십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하는 것뿐인데요. 겸손하시기는요. 저도 해외 생활이 외로울 때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의 다른 작품도 볼 수 있을까요? 선영은 수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었다. 그는 선영이 좋아하는 고전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고 밤늦도록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수혁은 자신 역시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며 선영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했다. 선영은 그에게서 남편에게서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섬세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받았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수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 듯했다. 아들과의 서먹함도 친구들과의 뜸맺은 연락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혁만 있다면 이 지루하고 쓸쓸한 노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수혁은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푸른 손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려던 원자재 통관이 막혀서 당장 이번 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큰 계약을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고요. 아이고, 저런 큰일이시네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3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려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일주일 안에 현지은행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탁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외에는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선영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매일 대화를 나눈다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이어 수혁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오죽하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선영은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돈을 송금했다. 그래, 좋은 일에 쓰는 셈 치자. 그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까. 송금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혁은 돈을 받자마자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선영을 대했고 선영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 일 이후 선영은 수혁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혁에게서는 돈을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수혁은 베트남 현지은행의 행정 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선영은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 사이 수혁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선영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구상해오던 아주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시장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마침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아쉽게도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큰 수익을 내서 그동안의 은혜에 몇 배로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니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시죠? 수혁의 달콤한 말과 우리의 미래라는 단어는 선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미 300만 원을 빌려준 터라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그 돈도 찾고 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귀가 솔깃했다. 무엇보다 수혁이 자신을 이토록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결국 선영은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수혁에게 송금했다. 그 후로도 수혁의 돈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합니다. 선영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던 작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의 요구에 응했다. 어느새 수혁에게 넘어간 돈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해외에 있는 아들 현우는 어머니의 계좌에서 심상치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안색이 어둡고 예전과 달리 통화 중에 자주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다, 아들아. 아무 일 없다. 그저 나이가 드니 기운이 좀 없을 뿐이다. 선영은 아들의 걱정에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혁이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빌려간 돈조차 감감무소식이었고 그가 말한 한국 귀국 날짜는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람 보는 눈이 틀렸을 리 없다고, 그렇게 다정했던 수혁이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이미 너무 많은 돈과 마음을 그에게 쏟아부었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친구 경희와의 만남도 뜸해졌다. 수혁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경희가 눈치챌까 봐 두려웠다. 선영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은 오직 스마트폰 액정 속의 푸른 소나무뿐이었다. 어느 날 박선영은 수혁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푸른 소나무. 선영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짐을 싸서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께 진 빚,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행복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선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이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다. 하지만 수혁의 간절한 호소와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도 오고 내 돈도 찾고. 그녀는 홀린 사람처럼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남은 집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죗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었다. 오직 수혁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며칠 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은 선영은 착잡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동시에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창구 너머의 젊은 은행원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거액의 송금액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르신, 혹시 이 돈을 누구에게 보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액이 워낙 커서요.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선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아는 분에게 사업 자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신 적은 있으신가요? 요즘 워낙 신종 금융사기가 많아서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이 은행원이 눈치챈 건 아닐까? 그녀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돈 보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까? 빨리 처리나 해줘요. 은행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선영은 초조하게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거겠지. 하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원과 함께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선영에게 다가왔다. 그중 젊어 보이는 김지수 형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선영 어르신 맞으십니까? 잠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그 단어가 선영의 뇌리를 강타했다. 인터넷에서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단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겼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치부했던 단어였다.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김지수 형사는 선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선영도 김 형사가 제시하는 유사 피해 사례들과 푸른 소나무와의 대화 내용 중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혁의 다정한 목소리, 설레었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현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집까지. 김지수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푸른 소나무 이수혁의 SNS 계정은 가짜명이었고 프로필 사진 역시 도용된 것이었다. 송금된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국내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뒤였다. IP 주소는 교묘하게 해외의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있었지만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내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추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사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 이수혁 일당이 사용한 대포폰 중 하나가 국내에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폰의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뜻밖에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이 그들의 아지트로 특정되었다.
그곳은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 범죄 조직의 콜센터 같은 곳이었다. 김 형사는 즉시 팀을 꾸려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현장에선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푸른 소나무 이수역을 연기했던 인물은 놀랍게도 20대 후반의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표정으로 김 형사를 노려보았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함께 검거되었다. 김지수 형사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검거 소식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선영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잡혔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어르신. 방금 검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선영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허탈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푸른 소나무는 없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다정한 중년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돈을 노린 사기꾼의 교묘한 연극이었을 뿐. 선영은 무너져 내리듯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은 박선영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경제적인 파탄은 말할 것도 없었다. 평생 모은 재산과 마지막 남은 집까지 모두 사기꾼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이었다. 한때나마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던 상대가 자신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밤이면 푸른 소나무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세상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만 여겨졌다. 급히 귀국한 아들 현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평생 자식들에게 당당하고 현명한 어머니였던 선영의 그런 모습은 현우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곧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절망감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보살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현우의 따뜻한 위로에도 선영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친구 경희도 매일같이 찾아와 선영을 위로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까봐 겁이 났다. 한때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편을 잡았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수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다. 선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우의 간곡한 권유와 김 형사의 진심 어린 설득에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선영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실감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아픔을 나누었다. 선영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이야기에 다른 피해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우리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집단 상담을 통해 선영은 자신만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선의와 믿음을 악용한 추악한 범죄의 결과일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선영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수는 없었다.
여전히 문득문득 푸른 소나무와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고 불쑥불쑥 치미는 분노와 자기 혐오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 박선영.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선영은 아들 현우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횟수를 늘렸다. 햇볕을 쬐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다. 오랫동안 손 놓았던 서예도 다시 시작했다. 먹을 갈고 붓을 잡으니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화선지에 일체 유심조, 이체 위신저라는 글자를 써 내려갔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이 되었다. 선영은 오랜만에 친구 경희와 함께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마침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강의실 안에는 선영 또래의 노인들이 빼곡히 앉아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SNS나 문자로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그 뒤에는 검은 속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사의 말은 마치 선영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후 선영은 조용히 강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혹시 자신도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지 문의했다. 며칠 후 박선영은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단에 섰다.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로맨스 스캠이라는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현명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한순간의 외로움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은 숙연해졌다. 몇몇 노인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남일 같지 않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영은 담담하게 자신이 푸른 소나무라는 남자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슬픔으로 잠겼지만 결코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 뒤에는 항상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영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선영은 그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연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박선영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예붓을 잡을 때면 그녀의 글씨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깊이가 더해졌다. 아들 현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주말마다 한국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거실에 놓아두곤 했다. 모자 사이에 서먹했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엄마가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 엄마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아니에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 어머니가 다시 웃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래, 엄마도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단다. 선영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선영의 집 창가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작년 가을 그녀의 마음을 그토록 시리게 했던 그 계절이었지만 올해의 가을은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싸늘하지만 상쾌한 가을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문득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프렌즈톡 알림이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의 새로운 게시물 알림이 떠 있었다. 선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좋아요를 눌렀다.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자신이 직접 쓴 서예 작품 하나가 걸려 있었다. 유허지시제,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뜻이었다. 마치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박선영 자신의 삶처럼 그녀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리라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리라고.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 검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을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인지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함께 맞선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박선영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창가에 놓인 작은 국화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희망의 꽃처럼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김지수 형사는 박선영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온라인 금융 사기 사건들을 접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거된 사기 조직원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박선영처럼 외로움을 느끼거나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건 처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방교육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절실했다. 김 형사는 박선영이 복지관에서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곳을 찾았다. 뒷자리에 앉아 그녀의 강의를 들으며 그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아픔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도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형사는 박선영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김 형사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요, 뭘.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저희 경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박선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지요. 그렇게 박선영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에 참여했고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 현우는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강연 자료를 함께 만들고 때로는 직접 강연장에 찾아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검거된 사기 조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주범이었던 푸른 소나무를 연기한 청년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박선영이 잃어버린 돈의 대부분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조직원들이 유흥비로 탕진한 뒤라 회수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박선영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박선영은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다.
여전히 그녀는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그녀의 집 창가에는 언제나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고 그 꽃들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시 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박선영은 손주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단풍 구경을 나섰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푸른 소나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 쓰라린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기도 했다. 손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박선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늦가을의 단풍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이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연대만이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지금 박선영의 마음속에서 그 누구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긴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박선영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헌신적인 예방활동은 많은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고 정부 기관에서도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선영에게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이 직접 만났던 피해자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며 그들의 말 못할 아픔을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희망의 증인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서 두 번째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했다. 박선영은 그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들 현우는 해외 지사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염려되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남은 삶을 가까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아들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모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때로는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선영의 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친구 경희 역시 변함없이 박선영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경희는 때로 박선영의 왕성한 활동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응원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라고 뭐 별 수 있었겠니?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 뭐.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박선영은 팔순을 맞이했다. 그녀의 생일날 복지관 강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축하연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김지수 형사도 어느새 중견 간부가 되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 형사님 덕분이지요. 그때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박선영은 축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낭낭했고 눈빛은 총기로 가득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쳐오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남은 산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선영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황혼은 결코 쓸쓸하거나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처럼 지혜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영.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찬란한 별빛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별빛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기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박선영의 팔순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그녀는 아들 현우와 함께 오랜만에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가을 햇살 아래 잘 가꿔진 무덤가에는 하얀 국화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선영은 남편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잘 지내시죠? 저도 현우 덕분에 그리고 많은 좋은 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저 꽤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현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거예요? 박선영은 아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물론 평생 잊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숙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나 후회 대신 깊은 성찰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박선영은 이후로도 금융사기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활동하는 지역의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동네 등대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그녀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였다. 어느덧 세월은 더욱 흘러 박선영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쩌렁쩌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서예 작품은 상산야쇼스였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 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다투지 않는 삶.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했다. 박선영은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사랑하는 아들 현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그들은 그녀가 남긴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눈물 흘렸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박선영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한 여성의 위대한 삶.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증명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의 온기마저 삼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등불은 이제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르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세상은 그녀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8 Total characters 3.8. 박선영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작은 재단이 만들어졌다. 박선영 희망재단. 아들 현우와 그녀를 따르던 지인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재단의 목적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었다. 재단 사무실 한쪽 벽에는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예 작품 상선약수가 걸렸다. 그 글씨는 마치 그녀가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이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듯했다. 김지수 형사도 이제는 경찰서장이 되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자문 역할을 맡다. 그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박선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찰의 역할이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하곤 했다. 박선영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하다고 믿는다.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재단에서는 매년 박선영 희망상을 제정하여 금융사기 예방에 공헌하거나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했다. 그리고 박선영의 기일이 되면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촐한 추모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는 그녀의 생전 활동 영상이 상영되었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박선영이라는 한 인간이 남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친구 경희 할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추모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녀는 박선영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다가 옆자리에 앉은 젊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선영이가 참 좋은 친구였지.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그런 못된 놈들한테 당한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다 이겨냈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우리 선영이는. 시간이 흘러도 박선영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의 가치를 깨달았다. 박선영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는 아들 현우가 어머니를 그리며 매년 가을마다 국화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 그 국화는 마치 박선영의 환한 미소처럼 세상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듯했다. 그녀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정신과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과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적처럼 피어나는 법이니까. 박선영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다.